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방산시장에 옷을 사러 온 광명에 사는 강효원이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좀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우선순위를 좀 바로 아는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좀 실망했던 게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카드 사태가 나왔을 때 국민들의 잘못이다, 그것이. 근데 제가 볼 때는 경제부총리로 국민들의 생활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떠한 기득권을 유지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지역 사회에서 가장 밑바탕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어려움을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되고, 또한 그만큼 그런 공약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과정에서의 정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에서의 투명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투표의 정당성을 보장을 한다라고 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은요, 시장의 소리로 이렇게 열었습니다. 방산시장에 꽃을 사러 나오신 강교훈 씨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지방선거, 6.4 지방선거 120일 앞두고 의견이었는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실 분들, 그런 분들이 출마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표를 하자, 이런 내용이네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네. 그러나 또 이 정치권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으로 청취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7914님은요. Yes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꼭 생년월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본인 확인 절차를 주민번호에만 의존하므로 폐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증과 인감도 위조되어 대출 사기에 연루된 적이 있었는데요. 범죄 예방 차원에서 분명히 주민번호 개편안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9535님은요. 잘 쓰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되면 번거로워지기만 하고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용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테고요. 대신 앞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에 힘을 써야지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에 스포츠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치올림픽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네. 김연아 선수가 외신이 선정한 미녀 3인방에 뽑혔다고요? 예, 이 프랑스 AFP 통신이요. 오늘 소치 동계올림픽을 빛낼 여자 선수 3명 소개하는 기사를 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외모도 아름답고 또 실력도 세계 최고인 선수 3명을 뽑았습니다. 당연히 김연아 선수도 여기에 뽑혔는데요. 김연아를 비롯해서 일본의 스키점프 선수인 18살의 다카나시 사라 선수, 그리고 미국의 알파인 스키 선수 역시 18살인 미카엘라 시프린 선수가 뽑혔습니다. AFP 통신의 표현이 이들의 우아함과 힘이 동계올림픽 통산 11개 메달을 따낸 노르웨이 전설적인 바이애슬론 선수 이 올레 비오른달렌을 넘어설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연아 선수는 긴 설명 필요 없죠. 이 84, 88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독일의 카타리나 비트 이후에 처음으로 여자 피겨에서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는 피겨 여왕입니다. 그리고 다카나시 선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지만 일본에서는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키점프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고, 역시 국제 경쟁력이 굉장한 선수인데다가 이 라이벌인 미국 선수가 지금 부상 후유증을 겪고 있어서 이번에 금메달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합니다. 또 알파인 스키 시프린 선수 역시 회전 종목 최강
유망자고요. 미국의 스키 여제로 불리는 린지 본이 부상 때문에 이번 소치 올림픽 불참을 하면서 알파인 스키 최고 스타로 떠오른 선수입니다. 이 밖에 AFP 통신은요, 가장 화제를 몰고 다닐 선수로 역시 최고의 인기, 최고 연봉을 받는 동계 선수들이죠. 아이스하키의 캐나다 선수 시드니 크로스비, 그리고 러시아의 알렉산더 오베츠킨을 꼽았습니다. 또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은요, 이 쿨러닝 팀으로 유명하죠. 성적과 관계없이 관중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 우리 봅슬레이 팀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불모지에서 한 거는 비슷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글쎄요 좀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스팔트의 기적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네, 기대해 봅니다. 러시아로 귀환 안현수 선수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이 소치에 도착을 했고 좀 현지 적응 훈련의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부터 이 소치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지난 유럽 선수권 대회 사관왕답게 뭐 훈련 때도 굉장히 컨디션이 가벼워 보였는데요. 안현수 선수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에서 이 3관왕에 올랐지만 이후에 슬럼프도 좀 겪었고요. 한국 빙상계 내부 갈등에 희생됐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2011년에 러시아로 귀화를 했습니다. 이번이 귀화 후 처음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거고 이 안현수 개인적으로는 이제 8년 만에 올림픽입니다. 러시아가 동계 스포츠 강국이지만 아직까지 이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금메달은 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안현수에게 거는 이 러시아의 기대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안현수 선수가 여자친구와 함께 훈련 장소에 동행하는 모습이 포착돼서 또 인터넷에 보니까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 여자친구도 이제 한국 사람인데 러시아에서 이 경기장 출입 AD 카드를 따로 만들어줄 정도로 굉장히 이 안현수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인데요. 보통 선수 가족들은 관중석에서 지켜보거나 이 실제 이 선수들하고 함께 지낼 수는 없는데 AD 카드를 따로 만들어줄 정도면 정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고 안현수 선수 이번 대회 남자 쇼트트랙 전 종목에 출전을 하고요. 현지에서는 지금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는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AD 카드를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는 안현수 선수가 경기장에서 뛰기 직전까지도 바로 옆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심리적으로 어떤 안정감을 좀 찾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카드까지 따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정성이라 그래야 될까요? 예, 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네, 러시아가 아주 기대가 큰가 봐요. 네, 네. 지원도 확실하고. 네. 네. 자, 남자 농구 관련 소식 들어보죠.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월드컵 조 추첨을 했나 봐요. 예, 오늘 새벽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014년 이 피바 농구 월드컵 조 추첨이 진행이 됐습니다. 농구 월드컵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지 모르지만요. 이전까지 농구 세계 선수권 대회로 진행됐던 대회가 더 큰 관심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름을 월드컵으로 바꿨습니다. 한국이 이번 대회에 굉장히 오랜만에 나가죠. 1998년 이후 지금 처음 나가는 16년 만인가요? 예, 아주 오랜만에 나갔고 조추첨을 했는데 알제리,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멕시코, 호주와 한 조가 됐습니다. 이 만만한 팀은 하나도 없고요.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톱시드로 지난해 유로바스켓 준우승한 강팀이고요. 호주, 멕시코, 앙골라 모두 대륙별 대회 우승팀입니다. 이번 대회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스페인 6개 도시에서 열리고요. 한국은 스페인의 휴양지인 이 그란 카나리아에서 대회를 치릅니다. 네. 월드컵 남자 농구에도 있네 그러니까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사고 여파가 있습니다.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영동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는 정체가 되고 있고요. 다시 서강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도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반대 하남 쪽 이동하는 데는 여의하류 나들목부터 동작대교, 다시 동호대교를 지나 잠실철교까지는 시속 3-40km 미만입니다. 현재 성산대교, 동호대교, 청담 아직은 양방면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한강대교, 영동대교 지금 남단 북단 쪽으로 서행입니다. 도심 안쪽은 신반포로 반포역에서 고속터미널 사거리까지는 시속 10km 미만의 정체고 반대편도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산대로 강남 을지병원 사거리부터 신사역까지는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역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면서 AI 백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인체 감염과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는 과거에 감염된 사례가 없었다고 이렇게 보고했었지만은 사실상 증상만 없었다 뿐이지 감염 사례가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바이러스 감염 대응 연구단장이신 김상현 연구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예전에 AI가 발견됐을 당시에 2003년 무렵이었죠. 아마도 당시에 네. 가금류 살처분 참여자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본 결과 증상은 없었지만 감염이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에 그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네. 인체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예. 이번 바이러스는 좀 특이하게도 예전에 그 발생한 AI는 사람에게 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입니다. 그게 H5N1 행이었는데 네. 다행히도 예전에는 그 예방적으로 타미플루라는 약제를 투여받고 살처분 방역 행장에 투입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감염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H5N8행 인플루엔자는 네. 인체에 감염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전 바이러스가 좀 더 이제 사람으로 보면 위험한 바이러스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는 거의 인체 감염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과거 2003년 무렵에 발견된 바이러스는 H5N1. N1 예, 이고 이번에는 지금은 H5N8. 네. 예. 자, 그런데 증상만 없었다 뿐이지 인체에 감염된 사례는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H5N1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 방역 현장에서 농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그 농축돼서 오염된 공기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마스크를 하더라도 네. 이게 일정 부분 사람의 폐로 들어가서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출돼서 아마 이제 그 혈액을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면 네. 그 실청이라고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아마 뭐 이렇게 검출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H5N1 같은 경우는 N1. 그렇지만 네. 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H5N8행 인플루엔자는 그것마저도 뭐 거의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일단은 이거는 가금류에서 즉 뭐 조류에서만 문제가 되지 사람과 같은 포유류에서는 거의 전파가 되지 않는 걸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H5N8형의 경우에는 일단 네. 인체에 감염된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 전혀 보고도 안 돼 없습니다. 있고 네. 그리고 우려도 특정성 예. 우려도 거의 없다. 네, 맞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다행입니다. 네. 자, 이런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범용 백신이라고 합니까? 유니버설 백신. 네, 맞습니다. 이런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생명과학연구원에서 저희 그 자체 연구팀이 이런 그 AI가 항상 예측 불가능하게 새롭게 신변종이 출현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때 발생한 다음에 어떤 대응 수단을 만들면 사후 약방문처럼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도록 범용 백신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그 범용 백신은 모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항원에 대해서 예.
그 항원을 백신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고 하면은 네. 거의 모든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더라도 예. 거의 모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백신이 되겠습니다. 아유, 그러면은 이 범용 백신, 유니버설 백신이라는 거는 대단한 거네요. 만약에 제대로 개발이 된다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뭐 저명한 과학자들이 전부 이 범용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대신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처럼 이렇게 범용 백신이 단시간 내에 개발되기는 힘들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습니까? 어느 수준이요? 네. 네, 저희들은 일단은 그 범용 백신 후보 물질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동물 실험 단계에서 효과를 확인하는 그 수준까지는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사람용으로 백신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뭐 한 5년 정도의 그 시간과 또 임상 단계에서 여러 가지 효능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5년,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네. 네. 자, 이런 범용 백신이 개발된다면 정말 대단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계절 백신이라고 해서 계속 유행하고 있는 특정한 유행주에 대해서 이렇게 백신을 만들어서 접종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새로운 유행주가 나타나면은 새롭게 이제 계절 백신을 다시 맞아야 됩니다. 독감 백신을. 그렇지만 이런 이제 범용 백신이 개발되면은 이거는 미리 만들어져서 매년 새로운 백신을 생산할 필요 없이 계속 똑같은 백신으로 사용해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한 종류의 백신으로 거의 모든 인플루엔자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그 획기적인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경제적, 산업적으로 효과가 큰 그런 백신이 탄생되는 것인데 문제는 얼마나 단시간에 성공적인 범용 백신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현재 중국에서요, 그 H7N9형이라고 합니까? 이제 형태가 네. 좀 다르죠? 네. 이것과 관련해서 170여 명이 감염되고 또 40여 명이 숨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예. 이 바이러스 형태가 다른데 이번에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H5N1형이요. 네. 예. 이 바이러스와는 굉장히 다릅니까? 예. 지금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AI H5N8행하고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H7N9행은 그 특성이 굉장히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같은 AI, 즉 조류 사이에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지만은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H7N8은 고병원성도 아니고 가금류에서 굉장히 저병원성입니다. 감염이 되더라도 철새나 아니면 닭이나 이런 데서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대신에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우리 지금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H5N8은 가금류에서는 굉장히 고병원성이지만은 사람한테는 거의 전파가 되지 않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H5N8은 그냥 이 동물에서 사람 방역만 잘하면 나중에 마무리가 잘 될 것 같고요. 지금 오히려 더 걱정해야 될 부분은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H7N8행이 혹시 모를 야생 철새나 아니면 다른 유입 경로로 해서 국내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국내에서 발생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닭이나 오리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을 개발해서 또 접종하지 않고 또 살처분하는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일단 경제적으로 훨씬 살처분하는 것이 백신을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굉장히 많은 오리와 닭 그 수백만 수가 농장에서 이렇게 길러지고 있는데 각각을 이렇게 접종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많은 그 백신 비용이 들어가고요. 대신에 그 효과는 이게 발생하고 나서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백신
그 효과가 발휘되려면은 약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그 백신 효과 유도 기간이 필요한데 그 동안에는 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 바이러스를 감염된 개체에서는 바이러스를 배출해서 환경으로 전파를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발견 즉시 검색해서 그 주변에 방역대를 형성한 다음에 살처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으로 전파되지 않는 이상 빨리 살처분해서 매몰시키는 것이 제일 지금까지는 뭐 좋은 대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닭이나 오리 수만 마리를 살처분하는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김상현 바이러스 감염 대응 연구단장이었습니다. 네, 앞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관계자를 통해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벌이는 데 있어서의 범용 백신, 만능 백신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카드사 정보 유출 문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확실하게 막았으면 좋겠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과 하는 질문 바로 이것이죠.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가 필요한가요? 입니다. 오늘 yes or no 질문인데요. 2914님은요. yes, 다른 선진국들 중에는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변경도 좋지만 다른 체제로 변경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6780님은요. no, 정부와 기업들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관리만 잘했더라면 주민번호 변경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차라리 변경보다는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네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주민등록 문제. 이것도 뭔가 좀 바이러스 잡듯이 뭔가 없을까요? 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스마트폰 앱이죠. 예스에 있는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주민등록 번호 변경 허가 필요한가요? 입니다. 몇 분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389님은요. yes.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태로는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해서 다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1323님은요. 노입니다. 이미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들이 다 도출되었는데 변경을 한다고 해도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해요. 아예 다른 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이 바이러스도 잡는 그런 시대인데 뭔가 이런 카드사의 개인정보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대책 없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요. 잠시 뒤에 경제뉴스 짚어보고 그리고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배승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요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이현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육아휴직 문제 참 이게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제는요.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고요. 어떤 거죠? 예,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10월부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첫 달 급여가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현재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40%만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현재 3%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육아휴직 명칭도
부모 육아휴직으로 변경됩니다. 또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면 단축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는 단축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먼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없애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번에 발표된 제도가 잘 정착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시장으로 가보죠. 코스피가 5개월 만에 1890선이 깨졌죠? 예. 코스피 지수가 전일보다 33.11포인트 내린 1886.85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89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작년 8월 28일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외국인이 어제 4,200억 원가량 물량을 팔았는데요. 오늘은 6,600억 원에 달하는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했지만 외인 매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한 것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신흥국 금융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인데요. 거기에다가 오늘은 미국과 중국, G2의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올랐는데요. 현우석 경제부총리는 오늘 기획재정부 간부회의에서 과도한 비관이나 불안 심리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신용유기 문제. 20대도 신용유기로 내몰리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신용등급 하락 비율이 높았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인 2008년 6월에 신용등급이 5에서 6등급이었던 중신용자의 약 25%가 저신용자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20대 중신용 고신용자 중 28%에 가까운 이들이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자가 됐는데요. 대학 학자금 상환 부담 때문에 고금리 대출 기관을 이용하게 되고 이것이 20대 신용등급 하락을 불러온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신용 저하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머니투데이의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냉철한 법의 논리로 풀어봅니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될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또라는데 중시해야 됩니다. 바로 여수 앞바다에서 일어난 기름 유출 사고가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저희 뉴스 정면 승부 정면 인터뷰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의 손재학 차관이 밝힌 것처럼 해상의 기름띠는 대부분 제거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안가 돌에 묻어 있는 기름을 닦아내는 데는 앞으로 1, 2주가량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벌써부터 이제 피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DNA 손상 우려도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제철이라는 쭈꾸미, 낙지 등의 이런 조업에도 큰 피해가 벌써 생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 기름 유출 사고는 선박이 무리한 접안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사고지만 GS 칼텍스의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고라면서 GS 칼텍스 측이 1차 피해 보상의 주체가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당장 삶의 터전을 빼앗겨버린 피해 주민 입장에서는 하루다 빨리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문제, 법 아는 만큼 보인다에서는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된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승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사고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 같은 소송 네. 보통 진행하면 어려운 점이 어떤 겁니까? 네,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도선사가 정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송유관을 부딪힌 사고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진짜 누가 피해 보상을 할 것인가.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GS 칼텍스도 피해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단순하게 GS가 해야 하는가 이 문제부터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GS 칼텍스는 이 송유관. 네, 송유관. 네, 해안가에 있는 송유관을 네, 송유관이 갖고 이제, 있는 네, 소유죠.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송유관이 이제 파손되면서 기름이 유출된 거죠. 네, GS는 기름도 유출되고 송유관도 파괴된 상황이죠. 네, GS 칼텍스 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송유관이 파손됐는데 우리도 피해자다 이거죠. 피해자다. 아, 예. 바로 거기에 있군요. 네. 도선사가 정박을 하는 네. 그 선박이 그 시속 우리 차로 보면 네. 차가 이제 안전거리가 있고 뭐 네. 속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차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속도를 네. 줄여가면서 가야 되는데 네. 이 선박의 경우에는 물이니까 속도를 더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이제 박은 사고가 난 것이죠. 네. 자, 이런 문제 결국은 이제 누가 1차적 책임이고 2차적 책임이냐 이런 문제인데 네. 이제 과거에 보면요. 한 5년 전이었던가요? 5년 전인가? 태안반도 유출 네, 사고 있지 않습니까? 태안반도, 네. 20년 전에는 이제 여수에서도 일어났지만요. 자, 이번 사고와 법적으로도 비슷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번 사고요. 네. 다른가요? 태안 사고요. 네, 네. 태안 사고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네. 태안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크레인 부선을 예인선이 끌고 가다가 그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바다에 정박한 유조선과 충돌해서 그게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육지에 육지에 송유관이 있는데 선박이 육지 쪽에 와서 박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해양부에서도 어차피 보험도 되어 있고 국제 펀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보상이 될 것이다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발표를 했죠. 정책 실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GS가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라. 왜냐하면 이거는 보험에 적용되는 사고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입장을 해양부에서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GS에서 이제 먼저 1차적으로 해라 이런 입장이었고 태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 측에다가 손해배상 청구가 된 것이죠. 일단 사실관계는 다르네요. 사실관계가 약간 다릅니다. 네, 네. 많이 다르네요. 지금 보니까. 네. 네. 많이 다른데. 네. 네. 자, 근데 태안 소송의 경우에는 네. 6년 만에 소송이 종결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네. 오래 걸립니까? 예, 보통 이런 상황 같은 경우 주민들이 사측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우리 네. 법제가 이 원고에게다 소송의 입증 책임을 전부 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입증 책임이기보다는 이 소송 제기할 때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청구 금액이 크면 클수록 법원에 내는 인지세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입증에 필요한 감정이나 전문가의 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01년 대구와 포항에서 군사비행장 부근의 주민들이 소음 피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8천만 원에 이르는 소음 감정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 태안 사고 같은 경우에도 오래 걸린 이유가 주민들이 그 태안에 대한 피해를 자기가 직접적으로 입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좀 오래 걸리게 되었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입증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자료 수집도 네, 그렇고. 그렇죠. 네. 그래서 변호사도 당연히 필요하겠네요. 변호사 당연히 필요하고요. 변호사가 네. 있다고 해서 이게 입증이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전문가 감정도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환경 소송들은 네. 재판부에서 입증 책임을 완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일반인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어렵다. 때문에 그리고 소송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네. 이제 그런 쪽에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요, 이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네.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까요? 걱정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보험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도 결정을 네. 했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 사안이 굉장히 특이하게 육지에 정박한 송유관을 유조선이 들이받은 경우라서 해양에서 발생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해양보험업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험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 GS가 먼저 힘들겠지만 보상을 먼저 해라. 그렇게 정부가 독려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선회를 한 것이죠. 아, 그래서 정부가 일단 1차적으로 네, 1차적으로 GS가 해라. 먼저 해라. 네. 너네가 먼저 해라. 네, 지금 왜냐하면 사고를 지금 GS도 피해자라는 입장인데 네. 그럼 그 선박에서 네. 그 배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생각하면 네. 뒤에서 오는 차가 그렇죠. 박았으면 뒷차가 예.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GS 앞차가 지금 배상을 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GS 입장은 당연히 우리도 피해자다 네. 이런 입장이고 선박에는 보험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나중에 구상권 추후에 네가 받아라. 주민한테는 GS가 보상을 하고 이제 뒤에 선박한테는 GS가 받아라. 2차적으로 해결을 해라. 이런 입장으로 선회를 한 것이죠. 네.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빨리 좀 주민들에게 피해 그렇죠.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 봐야 되겠죠. 예, 당연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GS를 이제 독려하겠죠. 네. 자, 이런 유류 사고, 환경 사고와 관련해서 보면은 이 국제적으로 이런 것을 해결하거나 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죠. 유류 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든지 네. 그런 기금들이 예, 형성돼서 예. 이제 조사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보험 사고가 인정이 돼야지 보험금이 네. 지급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사고는 특이하게 육지 쪽에서 발생된 사고라서 보험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피해 보상이 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네. 걸린다는 게 이제 수년간 걸리니까 그동안 주민들은 거의 생계가 그렇죠. 막막하고 네. 굉장히 어렵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이 정부가 그래서 빨리 GS 칼텍스 보고 빨리 보상해라. 네, 일단 보상해라. 보상해라 해도 금방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마 안 할 거예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자기들도 피해자라는 글쎄요. 입장인데 그 GS 칼텍스 측에서는 또 억울한 면도 네, 있죠. 지금 당연히. 그 네. 문제는 도선사가 이걸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 도선사 한 사람이 이걸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큰 피해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부 차원이나 GS 칼텍스 차원에서도 피해 보상을 하게끔 유도할 것입니다. 네. 예. 자, 일단 최소한의 어떤 원인 규명은 한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예.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런 비슷한 사건이나 사고 이런 것이 있었나요? 네, 89년도 알래스카에서 엑손 회사의 그 유조선이 부딪혀서 기름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네. 사안에서도 한 6년에 걸쳐서 50억 원이라는 50억 달러의 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이 됐는데요. 이 회사는 특이하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 보상액을 전달을 하면서 그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다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행하지 않았다고요? 예, 그래서 이건 미국 안에서도 엑손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고요. 그럼 왜 또 피해 주민을 만났을까요? 만나갖고 제대로 해주지. 그 합의금을 낮추기 위해서죠. 아, 낮추기 위해서? 예, 회사 측에서는 당연하게 시간을 끌어서 지금 액수를 낮추려고 하는 건데 태안 소송의 경우에도 삼성 측이 합의금을 제시했거든요. 네. 그 합의금은 청구 액수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청구 액수라는 것은 이제 피해 주민들이 국제적인 이런 단체를 통해서 청구한 금액. 네, 소송을 통해서 청구한 금액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으로 조정을 했죠. 시간을 끌면서. 네. 그리고 2010년 멕시코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에서도 네. 지금 수백만 건, 12만 명 정도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지금 원유회사에서는 소송 그 피해 금액을 주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에요. 또 일본 같은 경우 후쿠시마 그 피해 소송이 있었는데 네. 일본은 좀 특이하게 국민적으로 이제 소송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도쿄전력에게 직접 네. 예를 들어서 GS 칼텍스한테 나 이거 피해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네. 청구를 알아서 그 금액을 좀 주고 합의를 네. 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서 소송이 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각국에서는 국가 예. 차원에서 이제 슈퍼펀드를 운영하거나 네. 공동보험제 이런 환경소송 같은 경우에는 큰 비용이 들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렇죠. 돈 네. 나오기 어려우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 환경적으로 보험을 만들어서 보험을 가입하게 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슈퍼펀드라고 해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활용은 거의 안 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이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 또 지진이 많으니까 이런 환경이 문제가 많아서 이런 걸 좀 조절해서 피해 보상을 빠르게 하는 편이죠. 워낙 이제 피해 보상 액수가 크니까. 네. 그렇죠? 네. 환경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네. 되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커서 그 금액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보험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저는 배승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보니까 태안에 6년 걸렸다고 했죠? 네, 6년 만에 이제 합의가 네, 됐죠. 합의가 됐다. 그- 알래스카도 또 6년이라고 했어요. 거의 네,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갑자기 보니까 또 6년이라고 또 6년이 네. 뭔가 이 사건이 나면은 사고가 나면 6년이 걸리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자, 이런 환경 관련 소송 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입증 책임에 관한 네. 문제들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지적을 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게 참 일본의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그랬었고, 네. 집단 소송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이런 것이요? 집단 소송이라고 하는데 사실 집단 소송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집단 소송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고가 많은 소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밌는 사안 중에 하나가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 소송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도 결국에는 집단 소송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담배 소송 제기 결정을 한데 최초의 소송 가액이 1조 7천억 원이었어요. 1조 7천억 원. 예. 오, 대단하네요. 네, 근데 이런 손해배상은 청구 금액이 높아질수록 인지세가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인지세는 소송 가액이 4% 정도 하거든요. 자, 인지세 그러면은 이게 그 돈은 법원으로 다 네, 들어가. 법원으로 들어간 거죠. 예. 법원이 돈 많이 버네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 그 소송이 많아질수록 소송 액수를 크게 책정하면 책정할수록 법원이 4%는 그렇죠. 그 삼성 그 상속 소송도 사실 그게 왜 취하가 됐냐면 일부 취하가 된 경우에 소송 인지액 때문에 소송 취하라면 인지액을 좀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소송 취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담배 소송도 1조 7천억 원이 최초의 소송 가액이었는데 이거는 고액의 인지세를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는 아니 이거 인지세까지 내고 지면 어떡하냐. 그럼 소송 인지세 못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600억 원으로 그 청구 금액을 낮추는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 인지세 같은 거, 이 집단 소송 같은 경우에 인지세 때문에 아예 청구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래서 이제 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이 이 인지법을 좀 개정하자, 이런 상한액을 좀 두자. 이런 식의 법안도 좀 발의한 사안입니다. 네, 인지세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인지 뭐 하나 붙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법원에다 청구를 하려면 이제 법원도 일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에 맞춰서 그 금액별로 인지를 받는 거죠. 네. 자, 이번 여수에서 일어난 기름 유출 사고, 20여 년 전에 이제 시프리온소 기름 유출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것과 비슷한, 물론 조금 사실관계는 다르지만요. 결국은 태안의 경우에도 6년 정도 기간이 걸렸었고, 또 그 보상률도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굉장히 낮았다는 거죠. 청구가액에 비해서. 뭐 한 20% 정도 받은 것도 있었고, 지금 태안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송 국제기금에서 그 인정된 것보다 한 2천억 원 정도가 낮거든요. 높아요. 그 높아서 이제 국제기금에서는 그러면 그 금액밖에 안 주는데 손해배상은 2천억 원이 더 됐으니까 이제 그 금액을 정부 차원에서 좀 보전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관련된 소송들이 뭐 12만 건이나 된다 뭐 이러는데 참 이런 것들은 소송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실 왜냐하면 그 법원의 판단이라는 게 법원도 판사가 하잖아요. 그럼 판사를 설득을 시켜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그 입증 정말 이게 완벽하게 이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고 내 손해가 이만큼이다. 이거를 원고가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일반인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바로 그분이죠. 12만 건 되는데 바로 이제 입증 책임을 피해 주문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야,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여기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대구에서 그 항공사에게 이제 소음 때문에 피해 보상을 청구했는데 그러면 그 소음의 측정도와 정말 피해가 있었는지를 인과관계를 따져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전문가 감정이 필요한데 그 전문가 감정 비용이 8천만 원 정도가 나와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주민들이 그냥 팔고 가면 되지 그거를.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정말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지세라든지 이제 감정 비용 같은 거에서 좀 도움을 줘야죠. 이제 입증 책임도 그렇고. 바로 그런 제도, 법안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가 보죠. 그러니까 배승희 변호사는요. 그렇죠. 이런 소송 같은 경우에는 입증 책임을 굉장히 완화시켜야 돼요. 그 재판부에서도 일반인이 청구를 하면 그만큼 좀 소송을 낮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질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환경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우리 미국이나 일본이 운영하는 슈퍼펀드 같은 거를 좀 해서 활용 제도를 높여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름 유출 관련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 배승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요, 여러분과 함께한 yes or no 질문,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제작진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결과를 보면요, yes or no의 비율이 4대 6으로
변경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휴대전화 끝자리 7914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2월 4일 화요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